며칠 전 아주 오랜만에 제가 살던 옛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냥 그날따라 이상하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하더라고요. 20년은 훌쩍 넘은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그곳을 지나치는데 경비 아저씨 한 분이 저를 불러 세웠어요. 혹시 김준규 씨 맞으세요? 이름을 들었을 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아저씨는 작은 종이 상자 하나를 건네셨어요. 상자 위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쓴 글씨체였어요. 종이는 빛이 발해 있고 가장자리엔 테이프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아저씨는 말했어요. 이 상자 전임 경비님이 꼭 언젠가 오면 이분께 전해달라고 맡겨두고 가셨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면 그 경비님은 제가 오래전에 잊지 못할 도움을 받았던 그 아저씨였거든요. 20년이 지나서야 제가 그분으로부터 이 상자를 받게 된 거예요. 상자를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대학 면접 보러 간 날 아저씨가 빌려주셨던 셔츠가 정갈하게 접혀 있었어요. 그리고 한 장의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못다 한 말이 있어요.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 겨울밤의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이 이야기는 그 상자를 받기까지 제가 걸어온 20년 전의 겨울 이야기예요. 저는 정말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의 공기, 냄새, 겨울의 차가운 기운까지도 정확히 떠올라요. 저희 집은 6평 정도 되는 반지하였어요. 창문을 열면 사람들의 발만 보였고 비가 오면 물이 새어들어와 수건으로 틀어막아야 했어요. 벽지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고 장판은 꺼질 대로 꺼져 있었어요. 엄마는 식당 일을 하셨어요. 하루 10시간 넘게 서서 일하는 고된 노동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손에는 설거지 세제 냄새가 남아 있었고 무릎은 늘 부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엄마는 저를 볼 때마다 웃었어요. 우리 아들, 조금만 더 버티자. 엄마가 힘내볼게. 그 말에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저는 늘 반지하의 낮은 창문을 보며 희망 같은 걸 꿈꿨어요. 나는 꼭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게 내 어린 마음에 품었던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가난은 그저 돈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가난은 내 삶의 모든 선택지를 지워버리는 거였어요. 친구들이 학원을 다닐 때 저는 집에서 혼자 공부했어요. 친구들이 새 옷을 입을 때 저는 형이 입던 옷을 물려받았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간절해졌어요. 공부만이 제가 이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고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공부했어요. 엄마가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대학 수시 원서를 내던 날 저는 평생의 고민을 다 한 것 같았어요. 원서비가 너무 비쌌어요. 다른 친구들은 서너 군데씩 지원하는데 저는 계산대 앞에서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계산하려고 통장을 확인했을 때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집에는 원서비를 낼 돈이 없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신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교무실로 부르셨고 10만 원을 건네셨어요. 포기하지 마라. 2장이라도 괜찮다. 넌 할 수 있어. 그 말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선생님의 그 따뜻한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선명해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세상에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그렇게 2군데 대학에 지원했고 그중 한 곳이 서울대학교였어요. 사실 서울대는 꿈도 못 꿀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성적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그 말이 저에게는 큰 용기가 됐어요. 면접 기회가 생겼을 때 엄마는 일하던 식당 뒷문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우리 아들 드디어 되는구나. 그리고 엄마는 자기 도시락값 아껴 모은 5만 원을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이거 차비야. 엄마는 같이 못 가서 미안해. 엄마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어요. 그 5만 원은 엄마의 하루 노동이었어요. 그걸 저는 평생 잊지 못해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떨지 마. 넌 잘할 수 있어.
엄마가 여기서 기도할게.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떨렸어요. 서울이라는 낯선 곳, 서울대라는 거대한 이름 앞에서 제가 너무 작게 느껴졌거든요. 면접 전날 저는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창밖을 보면서 내일이면 인생이 달라질지도 몰라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면접 예상 질문들을 머릿속으로 되뇌었어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가진 모든 돈이 사라졌다는 걸 알았어요. 가방을 뒤집고 주머니를 털고 버스 좌석 사이까지 다 뒤져봤어요. 그런데 없었어요. 딱 15,000원. 그게 전부였는데 사라졌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대합실 구석에 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면접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엄마한테 어떻게 말하지? 선생님한테는 뭐라고 하지? 모든 게 두렵고 막막했어요. 제 손에 쥐어진 건 아무것도 없었고, 낯선 도시는 너무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그런데 문득 엄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거친 손과 5만 원을 건네던 눈물. 도저히 그냥 돌아갈 수는 없다. 그렇게 저는 걷기로 했어요. 서울대까지 걸어서 가겠다는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길을 물으면 다들 어이없는 표정이었어요. 걸어서요? 여기를요? 지금요? 하지만 그냥 걸었어요. 걷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발이 아프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길을 잃기도 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걸었어요. 3시간쯤 걸었을까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은 얼고 입술이 다 터졌어요. 밤은 깊어졌고 도시는 낯설었어요. 거리의 불빛들이 너무 화려했지만 저에게는 하나도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외롭고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한 아파트 벤치 위에 앉아 저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더 이상 걸을 힘도 없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내일 면접을 볼 수 있을까? 이 상태로 면접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그때 한 남자의 그림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학생 무슨 일 있냐?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지금까지 참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무너졌어요. 저는 돈을 잃어버린 것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길 그리고 내일이 면접이라는 것까지 모두 이야기했어요. 아저씨는 제 이야기를 한참 동안 조용히 들으셨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손짓하며 말했어요. 여기 들어와서 쉬어. 아저씨는 저를 작은 숙직실로 데려가셨어요. 난로가 켜져 있어서 따뜻했어요. 그 따뜻함이 제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숙직실 안은 작았지만 정말 포근했어요. 낡은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 그리고 작은 전기난로가 전부였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처럼 느껴졌어요. 아저씨는 의자를 권하며 앉으라고 하셨어요. 아저씨는 가스버너로 라면을 끓여주셨어요. 물이 끓는 소리, 라면이 익는 냄새. 그 한 그릇의 라면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젓가락을 들었을 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아저씨는 그런 저를 보며 천천히 먹으라고 하셨어요. 라면을 먹으면서 저는 계속 눈물이 났어요.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따뜻함이 너무 고마워서였어요. 아저씨는 묵묵히 저를 지켜보시다가 물 한 컵을 더 따라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힘들었구나.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아저씨. 저는 그냥 열심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아저씨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지금은 힘들어도 이 시간이 지나면 다 추억이 될 거야. 넌 잘하고 있어. 라면을 다 먹고 나니 조금 기운이 났어요. 아저씨는 자기 옷장에서 셔츠 한 장을 꺼내 저에게 건네셨어요. 이거 입고 가. 얇은 옷으로는 추워. 저는 고개를 젓고 말했어요. 죄송해서 못 받겠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렇게까지 받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자 아저씨는 종이에 번호를 적어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붙으면 꼭 돌려주러 와. 내가 기다릴게. 그리고 10,000원 한 장을 건네며 말했어요. 터미널 갈 차비로 써. 저는 그 돈을 받으면서 꼭 갚겠다고 약속했어요. 아저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밤 저는 숙직실 바닥에서 잤어요. 아저씨가 담요를 덮어주셨고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꿈속에서도 따뜻한 라면 냄새가 났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저씨는 퇴근하시면서 저를 서울대 정문 앞까지 차로 데려다 주셨어요. 차 안에서 아저씨는 말했어요. 떨지 말고 네가 준비한 걸 다 보여줘. 넌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몇 번이고 말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친절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낯선 학생에게 밥을 먹이고 옷을 빌려주고 차비를 주고 직접 데려다 주기까지. 그 모든 게 너무 감사했고 동시에 너무 미안했어요. 면접장에 들어가는 순간 아저씨의 셔츠 냄새가 났어요. 묵직하고 따뜻한 냄새였어요. 그 냄새가 저를 진정시켜줬어요. 면접관들 앞에 앉았을 때도 떨렸지만 아저씨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넌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저는 최선을 다해 면접을 봤어요. 제가 왜 이 학교에 오고 싶은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가난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를요. 면접이 끝나고 나왔을 때 저는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후회는 없을 것 같았어요. 아저씨가 계셨던 아파트로 돌아가 인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면접 후에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합격자 발표에 제 이름이 떴어요. 저는 엄마에게 바로 전화했어요. 엄마는 식당에서 주저앉아 또 울었어요. 정말이야? 우리 아들이 서울대에? 엄마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그 다음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저씨, 저 붙었어요. 아저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럴 줄 알았다. 한번 보자. 시간 되면 꼭 밥 한 끼 하자. 네, 아저씨. 꼭 찾아뵐게요. 저는 그렇게 약속했어요. 진심으로 다시 만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것이 아저씨와의 마지막 통화였어요. 그 후로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대학 생활이 시작되고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나날들이 이어졌어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가끔 아저씨 생각이 났어요. 꼭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방학 때 가야지, 다음에 가야지 하며 미루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번호를 잃어버렸어요. 핸드폰을 바꾸면서 연락처를 옮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는 그냥 나중에 찾아가면 되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저씨가 계시던 아파트 위치는 기억하니까요. 하지만 그게 평생의 후회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며 살다 보니 어느새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사이 저는 여러 번 아저씨를 떠올렸어요. 특히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날 밤에 따뜻한 라면이 생각났어요. 20년이 지나 저는 성인이 되었고 직장도 안정되고 가정도 꾸렸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단 한 번도 제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마움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누군가에게 그렇게 무조건적인 친절을 베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이가 들수록 더 잘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날 옛 동네를 찾아갔던 거예요. 아저씨를 만나 뵙고 싶었어요. 이제는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경비실에서 그 상자를 받은 거죠. 전임 경비님, 그러니까 20년 전 저를 도와주셨던 그 아저씨는 그해 겨울이 지나고 몇 달 뒤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아저씨는 아무 가족도 아무 지인도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아주 특별한 지시가 있었다고 했어요. 김준규 씨에게 반드시 이 상자를 전해주세요. 그게 20년이 지나 저에게 온 거예요. 아저씨는 제가 언젠가는 찾아올 거라고 믿으셨던 거예요. 상자 속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날 밤 학생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 겨울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고마웠어요. 그리고 미안했어요. 너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랐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아저씨도 그날 힘들었구나. 그날의 친절은 그저 내게 베푼 호의가 아니라 아저씨에게도 마지막 희망이었구나. 그 사실을 그제야 알았어요. 아저씨는 혼자 사셨고 외로우셨을 거예요. 그날 밤 저를 도와주시면서 아저씨도 위로를 받으셨던 거예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아저씨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됐던 거죠. 저는 아저씨가 왜 이렇게까지 저를 도와주셨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선의가 아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살린 거였어요. 제가 아저씨에게서 희망을 받았듯이 아저씨도 저에게서 희망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 겨울밤 숙직실에서 먹었던 뜨끈한 라면 냄새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저는 아저씨의 이름으로 작은 장학금을 만들었어요. 라면 한 그릇 장학금. 따뜻한 한 끼가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 매년 이 장학금으로 몇 명의 학생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면접비와 교통비, 그리고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장학금이에요. 그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아저씨를 떠올려요. 이 이야기의 끝에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누군가의 작은 선행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을 살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날 저를 구해준 건 라면 한 그릇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도 제 삶 한가운데 따뜻하게 남아있어요. 가끔 제 아이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줘요. 아빠가 어떻게 대학에 갔는지, 그리고 아빠를 도와준 할아버지가 계셨다는 이야기를요. 아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물어요. 아빠, 그 할아버지는 왜 아빠를 도와주신 거예요? 저는 대답해요. 할아버지는 아빠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걷는 모습을 보셨거든. 그래서 도와주신 거야. 세상에는 그렇게 누군가의 노력을 알아봐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단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 아파트를 지나가요. 그곳을 지날 때마다 아저씨가 앉아 계시던 경비실 창문을 바라봐요. 이제는 다른 분이 앉아 계시지만 저에게 그곳은 여전히 특별한 장소예요. 그날 밤 제 인생이 바뀐 곳이니까요. 가끔은 생각해요. 만약 그날 밤 아저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저는 그냥 돌아갔을 거예요. 면접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울었겠죠. 그리고 평생 그날을 후회하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저씨를 만났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라면 한 그릇이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감사해요. 저는 이제 제가 받은 그 따뜻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노력해요. 길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만나면 외면하지 않으려고 해요.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는 제가 일하는 회사 앞에서 한 학생 리트라이 JPCONTINUE를 만났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우산도 없이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면접을 보러 왔는데 너무 일찍 도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학생을 회사 근처 카페로 데려가서 따뜻한 음료를 사줬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천천히 마음 가다듬고 들어가. 넌 잘할 수 있어. 그 학생의 눈에서 안도의 빛이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아저씨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건 그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도와주는 사람도 함께 치유받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거든요. 저는 아이들에게도 자주 말해요. 작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요. 친구가 힘들어할 때 외면하지 말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모르는 척하지 말라고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아니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요. 아이들은 가끔 물어요. 아빠는 왜 그렇게 남을 도와주려고 하냐고요. 저는 대답해요. 아빠도 옛날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거든. 그래서 이제는 아빠가 누군가를 도와줄 차례란다. 그 상자를 받은 날 이후로 저는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는지요. 담임 선생님, 엄마, 그리고 아저씨.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분들께 충분히 보답했을까요? 선생님께는 나중에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엄마는 지금 제 곁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하지만 아저씨께는 끝내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게 가장 큰 후회로 남아요. 그래서 저는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감사한 마음을 꼭 표현하겠다고요. 미루지 않고 바로 전하겠다고요. 나중에 하겠다는 말은 결국 영원히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감사한 마음을 전하지 못한 분이 계신가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연락해 보세요. 그분께 고마웠다고, 덕분에 잘 살고 있다고 전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그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가끔 그날 밤에 꿈을 꿔요. 숙직실의 따뜻한 불빛, 라면 끓는 소리, 그리고 아저씨의 다정한 목소리. 꿈에서 깨면 항상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요. 아저씨, 저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상자 속에 들어있던 셔츠는 지금도 제 옷장 깊숙한 곳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어요. 가끔 꺼내서 보면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요. 그 셔츠는 제게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에요. 제 아이가 커서 대학에 갈 때쯤 되면 이 셔츠를 보여주려고 해요. 그리고 이야기해 줄 거예요. 이 셔츠 안에 담긴 이야기를요. 그리고 말해줄 거예요. 너도 누군가에게 이런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요. 삶은 때로 너무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든지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기억해 주세요. 이 세상 어딘가에는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요. 그 사람은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혹은 전혀 모르는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요.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그렇게 바뀐 인생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의 봄날이 되어주시길 바라요. 지금 이 순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건드렸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연을 만나게 되었는지 따뜻하게 나눠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작은 댓글 하나에도 오랫동안 불이 켜지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편안하게 받아보시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제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갈 큰 힘이 돼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누군가의 작은 선행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을 버티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 그 마음 오늘도 누군가의 삶을 살며시 비춰주기를 바래요. 감사합니다.